뭐라고요? 한국이 이걸 전부 다 해냈다고요? 여기 유럽에서는 한국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석양을 배경으로 붉게 물든 돔 형태의 대성당 지붕을 바라보며 자란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건축이라는 분야에 끌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밀라노 공과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의 유산이 지금도 도시 곳곳에 살아 숨쉬는 나라이고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건축가들이 남긴 작품들이 일상적인 풍경 속에 녹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나라의 건축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제가 아시아의 건축물을 탐방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학문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석사 논문을 위해 진행하던 리서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는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제를 맡게 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그리 큰 기대 없이 일정을 짰습니다. 아무리 아시아 지역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나 구조적 철학 측면에서는 우리 유럽의 전통과 정신을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였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 끝없이 이어지는 사막의 풍경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솟아오른 듯한 부르즈 할리파는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높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위로 솟구친 이 건축물은 단순히 인간의 야망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기보다는 중력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을 품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건 그 어마어마한 구조물이 한국 기업인 삼성물산에 의해 시공되었다는 현지 가이드의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한국이요? 그 한국이 그걸 지었다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가이드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그 가이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덧붙이길. 여기 주변 마천루 중 절반은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 맡은 겁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돈이 많아서 시공을 맡겼겠거니 혹은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 그런 계약이 체결된 거겠거니 하는 식으로 제 안에 오만한 편견은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계속되었고 다음 목적지인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충격이 반복되었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독특한 곡선형 구조물, 하늘 위에 떠있는 듯한 인피니티 풀, 그리고 선택시티의 유려한 공간 구성은 단순히 미적인 감탄을 넘어 기능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전형적인 사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듣게 된 한국 기업의 이름들. 이곳 시공은 전부 삼성물산에서 했고 구조 설계는 한국의 AEC라는 회사가 담당했습니다. 현지 전문가가 자연스럽게 던진 이 말은 제 사고의 균열을 점점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에서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타이완에서는 타이페이 101을, 마카오에서는 마카오 타워를, 그리고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와 페낭 제1대교를 둘러보았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대형 구조물의 시공, 혹은 구조 설계에 한국 기업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고, 일부는 아예 전체 프로젝트를 주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갖게 된 걸까? 우리가 흔히 기술은 독일, 감성은 이탈리아라고 말하는데 이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 아닌가?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에 자꾸만 맴도는 의문 하나를 지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문이라기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세계적인 주요 랜드마크들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손에서 태어났다는 점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제공을 넘어 설계적 이해와 구조적 판단,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는 명확한 증거들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합리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유럽은 건축 철학이 살아있잖아. 한국은 기술일 뿐이야. 디테일이야 뛰어날 수 있겠지만 정신은 다르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지만 도시들을 옮겨다니며 접한 수많은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 속에 담긴 정밀함과 치밀함은 점점 그 방어막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랄까요?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래의 탐방 루트에서 벗어나 그 어떤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던 한 도시를 제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로 조용히 추가하게 됩니다.
목적지는 서울, 바로 그 기술의 중심지로 보이던 나라의 심장부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제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허브공항이라는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느껴진 감각은 단순히 크다 혹은 깨끗하다와 같은 피상적인 반응 이상이었어요. 공항의 구조는 명확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았고, 수많은 인파가 움직이는데도 혼란이 없다는 점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유럽의 공항들이 갖고 있는 복잡한 동선이나 불필요한 동선 낭비가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선의 중심에는 이용자가 있다는 점이 느껴졌고, 저는 처음으로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롯데월드타워를 본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강남 일대를 둘러보던 중 멀리서부터 스르르 하늘을 가르며 솟아있는 유리탑을 보았고, 처음엔 그 규모조차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높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마치 하나의 조형 예술 작품처럼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 건물은 단지 크고 웅장하다는 감탄을 넘어서 왜라는 질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철학과 논리, 그리고 기술적 자신감이 이 건축물에 담긴 걸까? 한층 한층 그 모든 부분을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해체해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복잡해졌고 결국 저는 그 앞에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움과 동시에 경이로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에 찾아온 동대문 일대였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흔히 DDP라고 불리는 이 건축물은 그 자체로 설명이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전통적인 도형이나 구조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비정형 공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졌고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건물이 공간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 발을 들이자마자 방향 감각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 시공을 해낸 주체가 바로 한국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걸 실제로 그것도 이 정도 정밀도로 여기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인식이 얼마나 얄팍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시공만 잘하는 나라라고 여겼던 저의 판단은 단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만과 편견이라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유럽의 건축이 철학과 감성, 전통을 강조한다면 한국의 건축은 그것을 구현해내는 실현 가능성과 정밀성, 그리고 사용자 중심이라는 실용 철학으로 완성되고 있다는 걸 그때부터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안에서 여전히 진하게 남아있었어요. 마치 먼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몸만 돌아왔을 뿐. 생각과 시선, 감정은 아직도 서울 어딘가를 떠도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하나둘씩 제 사고를 바꿔놓았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시선으로는 건축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옥의 지붕선, 스마트 빌딩의 복잡한 설계 알고리즘, 그리고 거리마다 살아있는 인간 중심의 도시 구조가 떠올랐고 저는 그런 공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건축 석사를 시작하자. 그 결정은 단순한 열정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도 많았고 저를 둘러싼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꽤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처음으로 꺼낸 자리는 평소처럼 동기들과 모여 맥주잔을 부딪히던 한늦은 밤, 조용한 골목 안의 펍이었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 내부에는 조명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감자튀김과 녹아가는 거품이 담긴 맥주잔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다시 시작할 생각이야. 한국 건축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거든. 순간 대화의 흐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는 줄 알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명한 조롱이 섞여 있었고 특히 다비데가 고개를 비스듬히 젖히며 쏘아올린 말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거기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바보 아니야?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맥주를 홀짝였고 저는 입술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끌어올랐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누구도 진심으로 들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말은 그들에게 이미 기이한 선택이었고 대꾸를 해봤자 괜한 감정 싸움만 남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렇게 그 자리를 마무리했지만
제 안의 다짐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실제로 한국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 소속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팀 스튜디오에 들어가며 한국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설계에 몰두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도 분명 존재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한국 학생들의 태도와 디테일에 대한 집요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거 없이 아무 선 하나도 그리지 않으며 사용자의 움직임을 수십 번 시뮬레이션한 뒤에야 공간 구성을 확정짓는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들은 정말로 건축을 도면이 아니라 삶의 흐름으로 그려내는구나라고 느꼈죠. 그러던 중 유럽에서 함께 공부했던 또 다른 동기의 SNS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갔다는 바보가 있다는데 진짜야? 처음에는 그 글을 읽고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친구도 예전에 저처럼 세상을 너무 좁은 틀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그 글에 직접적인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국제 건축 워크숍 참가 제안을 받은 건 한국에서의 두 번째 학기를 마무리하던 즈음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교와 유럽 몇 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였고, 팀을 꾸려 실제 도시 공간에 대한 솔루션을 설계 제안하는 프로젝트 형식이었어요. 참가자들은 국적도, 배경도, 전공 분야도 다양했지만 건축을 현실화 가능한 상상력으로 바라보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적이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꽤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가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유럽팀 명단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루카스 슈미트. 바로 그 친구였죠. 제가 한국 유학 결심을 밝혔을 때 SNS에 공개적으로 조롱 섞인 글을 남겼던 장본인이었어요. 더 흥미로웠던 건 저는 한국팀 소속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루카스는 유럽팀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 마주쳤을 때 그는 약간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긴장과 묘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왔구나. 워크숍의 주제는 도심 속 공공문화공간 재해석이었어요. 낙후된 철도 부지를 문화예술 허브로 전환하는 가상의 프로젝트였고 단순한 설계만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 교통 연계, 커뮤니티 기능,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형 설계 과제였습니다. 한국팀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료를 모으고 도시 내 기존 인프라를 분석하며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선을 그려나갔습니다. 팀원들은 단 한 줄의 계단도 무의미하게 설계하지 않았고 매일 밤늦게까지 건축 정보 모델링을 돌리며 구조 계산과 비용 대비 효율 분석을 병행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땀 흘리는 한국인 동료들의 태도를 보며 어느새 존경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반면 유럽팀은 처음부터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루카스를 포함한 몇몇 팀원은 매우 예술적인 감각을 강조했고 초기 안부터 콘셉추얼한 조형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앞둔 중간 시점쯤 어느 날 밤 복도에서 마주친 루카스는 웃으며 말했어요. 마르코, 너도 그쪽 팀이야. 요즘 한국 애들은 효율만 따지는 경향이 있던데 너무 기능적으로 가지 마. 건축은 결국 상상력 아니야?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자 팀에 끼어있는 너, 예술적 감각은 잊은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업실로 돌아와 팀원들과 함께 건축 모형을 다시 조율했고 재료 선정에서부터 구조 보강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시공 가능성까지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설계는 공간을 그리는 것이지만 결국 사람이 실제로 걷고 살아야 할 공간이라는 사실을 저희 팀은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발표 당일, 무대 위에는 각 팀의 작품이 나란히 전시되었고 심사위원들은 유럽 미국에서 온 도시계획 건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유럽팀은 마치 예술 전시회를 보듯 곡선과 부유구조, 대담한 콘셉트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발표는 꽤 매끄러웠고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질문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이 구조는 실제로 공공 예산으로 실현 가능한가요? 이 유리 파사드 구조, 태풍 대비 구조 해석이 빠져있네요. 조명이 아름답지만 전력 소비량 계산은 없나요? 질문이 계속될수록 발표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희 한국팀의 발표는 다소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이어질수록 설계가 어떻게 문제 해결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사용자의 동선 흐름이 왜 그렇게 계획되었는지, 어떤 구조물은 왜 포기했고, 어떤 설비는 왜 선택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사람이 살아야 할 건축 이라는 문구가 조용히 떠올랐고 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아주 짧고 묵직한 정적 후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팀 1등, 유럽팀은 실현 가능성 부족과 구조적 위험성 지적으로 상위권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고 동시에 유럽팀 쪽으로 고개를 돌려 조용히 시선을 보냈어요. 루카스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약간은 씁쓸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SNS에 아무런 말도 올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분명히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에게 말하지 않아도 제 자리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며칠 뒤, 저는 마침 유럽에 들렀다 귀국하는 길이었기에 파리 환승 도중 루카스와 약속을 잡고 짧게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작은 골목 안의 조용한 카페에 그는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를 안고 있었고 주문한 라테를 두세 번 휘저은 후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코, 솔직히 말해도 될까? 그때 너희 팀 발표 보면서 좀 무서웠어.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진 미학과 철학이 무조건 우위라고 믿고 있었거든. 근데 너희 발표 들으면서 그게 껍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사람을 위한 건축이 뭔지를 그날 처음 봤다고 해야 하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루카스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경쟁에서 진 게 아니라 자신이 믿어왔던 기준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로부터 2주 후 한국에 돌아온 저에게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나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데 너가 소개해줄 수 있어? 며칠 뒤 루카스는 정말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그를 마주한 순간 저는 문득 사람이 이렇게도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전에 봤던 루카스는 언제나 도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걸음걸이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는 달랐습니다. 표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발걸음은 약간 느려져 있었으며 주변을 관찰하는 눈빛에는 오만함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더 많이 배어 있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바로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방문한 곳은 스마트 건설기술센터였습니다. 차량 안에서 그는 몇 번이나 진짜 기대돼 라고 중얼거리면서도 동시에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해 라며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둘러본 구역은 AI 기반 건설 관리 플랫폼 시연실이었어요. 투명 유리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벽면에선 실제 공사 현장의 센서 데이터와 드론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고 화면에는 공정률, 안전경고, 장비 위치, 기상 변화 등이 일목요연하게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던 루카스는 어느 순간 입을 다물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그냥 설계 프로그램이 아니잖아. 도시를 실시간으로 읽고 있네. 그 다음 구역에서는 모듈러 주택 자동화 조립 라인을 시연 중이었습니다. 사람 없이 작동하는 로보담이 일정한 리듬으로 벽체를 조립하고 그 위에 배관과 전기 배선이 자동 삽입되는 모습은 건축이 더 이상 단순한 짓는 과정이 아니라 정밀 기계 공학과 융합된 생산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럽에선 아직 2단계도 개념 설계 수준이야. 현실 적용은커녕 토론 중이지. 그러고는 제 옆구리를 툭 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마르코, 내가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는지 이제 좀 알겠어. 가장 인상적이었던 공간은 3D 프린팅 콘크리트 연구실이었어요. 레이저로 정렬된 가이드선을 따라 고운 시멘트 물질이 층층이 쌓여가며 공명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고 아무리 봐도 사람 손이 닿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매끄러운 곡선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처음엔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떴고 몇 분 뒤에는 완전히 멈춰 서 있었어요. 이건 이제 상상력의 영역이 아닌데 이건 건축이 아니라 공학, 예술, 데이터 분석, 심지어 생산성까지 다 융합된 하나의 산업이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관찰자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놓쳤던 세계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센터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음료를 마셨습니다. 저 멀리로 해가 넘어가며 건물 유리면에 주황빛이 퍼지고 있었고 하루 동안의 체험이 그의 얼굴에도 진하게 묻어나 있었어요. 침묵 끝에 루카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너한테서 들었을 땐 내가 좀 과장하는 줄 알았어.
한국이 빠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알겠더라.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건축적 사고방식의 결과라는 걸.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그동안 예술성과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는데 여기선 그것조차 실현 가능성 위에서 다시 정의하잖아. 그게 진짜 충격이었어. 그리고 이내 그는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나도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교환학생이든 단기 과정이든 진짜로 여기서 배우고 싶어졌어. 머리로만 하는 설계 말고 실제로 사람을 위한 건축을. 그로부터 몇 달 뒤 루카스는 정말로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자가 아니라 교환학생의 신분이었고 한 학기 동안 서울의 한 건축대학에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수강하게 되었죠. 그의 신청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문득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은 기술자 양성소일 뿐이라고 조롱하던 사람이 같은 나라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게 참 묘하게 느껴졌어요. 처음 한두 주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 분명 있어 보였습니다. 한국 수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설계 과제는 실제 시공 가능성과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했기 때문에 이론 중심의 설계를 익숙하게 다뤄온 루카스에겐 초반부터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는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교수님들은 도면 선 하나를 그릴 때마다 왜 이렇게 그었냐고 물어봐. 그냥 미적으로 예뻐서라고 하면 납득을 못 하시더라.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해. 예쁘기만 한 건 결국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공간이 되니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건축은 누군가의 하루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학기 말, 루카스는 저에게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작은 스케치북이었고 표지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건축의 결정체다. 스케치북을 넘겨보니 그 안엔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그가 그린 서울의 거리, 한옥, 센터 그리고 포장마차까지 다양한 공간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건축을 다시 배웠다. 선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설계를.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며 그동안의 여정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처음 아시아 도시들을 둘러볼 때만 해도 믿지 못했던 한국의 기술과 철학.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직접 보고 경험하고 배우며 편견을 꺾고 나 자신부터 바꿔낸 그 길 위의 시간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은 그리고 이 나라에서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건축을 향한 진짜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더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